아빠, 나 해냈어요. 의대 수석이에요. 정말 수석으로 붙었어요. 아빠가 그렇게 원하던 거잖아요. 매일 밤 공부하면서 아빠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빠가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혼자 다짐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슬프지? 기쁜데 너무 슬퍼요. 그 목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묘지 전체로 번졌어요. 19살 소녀가 무덤 앞에 두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합격증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어요. 도대체 저 아이는 누구이고 왜 이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 합격증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의 끝자락이었어요. 벚꽃이 마지막 꽃잎을 흩날리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한 공원묘지는 봄볕을 받아 고요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 안으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신사가 발을 내디뎠어요. 짙은 감색 코트에 은빛으로 빛나는 머리카락,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강한그룹의 회장 강태중, 72살이었어요. 그는 비서에게 눈짓 하나만 보내고 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서도 경호원도 모두 차 옆에 남겨두었어요. 이 길만큼은 아무도 데려올 수 없었으니까요. 오솔길 양쪽으로 벚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발 아래로 꽃잎이 쌓여 연분홍빛 길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강태중은 그 길을 밟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신발 아래로 꽃잎 밟히는 부드럽고 차가운 감촉이 발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오솔길 끝 정갈하게 다듬어진 대리석 묘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묘비에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태중의 발이 그 앞에서 멈췄어요. 묘비 앞에 이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앳된 소녀 하나가 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작은 어깨가 가늘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봄바람에 천천히 흩날렸어요. 손에는 무언가 흰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태중은 그 자리에서 소녀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소녀는 강태중이 있다는 걸 아직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의 손이 그 흰 종이를 묘비 쪽으로 살짝 기울였어요. 마치 아버지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처럼이었습니다. 봐요, 아빠. 이거 진짜야. 꿈이 아니라고요. 내가 진짜 해낸 거야. 소녀의 목소리가 끝으로 갈수록 가늘게 떨렸어요. 소녀는 합격증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마를 묘비에 살며시 갖다 대었어요. 차가운 대리석 표면에 소녀의 이마가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녀의 눈물이 묘비 아래로 한 방울씩 흘러내렸어요. 강태중은 숨을 참았습니다. 코끝에 봄풀 냄새와 차가운 돌 냄새가 섞여 들어왔어요. 그는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마른 낙엽을 밟는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소녀의 어깨가 멈칫했습니다. 천천히 고개가 돌아갔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멎습니다. 강태중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소녀의 눈이었습니다. 크고 까맣고 물기 가득한 눈이었어요. 그 눈이 너무 낯익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 아주 많이 본 눈이었어요. 강태중의 머릿속에 한 얼굴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30년도 더 된 아주 오래전 청년의 얼굴이었어요. 웃으면 눈꼬리가 스르르 내려가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강태중의 가슴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소녀가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혹시 누구 보러 오셨어요? 여기가 어딘지 찾고 계신 거라면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소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 소녀는 강태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태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막혀 있었어요. 소녀는 일어서면서 합격증을 등 뒤로 살짝 감췄습니다. 낯선 어른 앞이라 부끄러웠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여기 계신 분이랑 아는 사이세요? 혹시 저희 아버지 아시는 분인가요? 강태중의 눈이 묘비 쪽으로 천천히 향했어요.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녀의 얼굴로 돌아왔어요.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어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소리가 목 안에서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강태중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어요. 벚꽃잎 한 장이 아주 느리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눈가 깊은 곳부터 서서히 뜨거워졌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 소녀가 누구인지 그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으니까요. 강태중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묘소에 어떻게 오게 된 겁니까? 혼자서 왔습니까? 목소리가 낮고 조금 떨렸습니다. 소녀는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할아버지 뻘 되는 노신사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여기가 제 아버지 묘소거든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주 와요. 강태중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소녀는 다시 한번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아버지 이름을 말해도 될지 가늠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준이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공기를 가르고 강태중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강민준. 강태중은 숨을 천천히 들이켰어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들었습니다. 내가 민준이 딸이야?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낮아지고 떨렸어요.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강하은이에요. 혹시 저희 아버지 아시는 분이세요? 강하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던 이름이었어요. 아들이 혼자서 키우고 있다는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강태중의 눈이 소녀의 얼굴 위를 천천히 훑었어요. 이마의 선, 콧날의 각도, 눈꼬리의 모양이었습니다. 전부 아들의 것이었어요. 아들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얼굴이었습니다. 강태중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어요. 하은이 다가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의대에 합격했어요.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어서 왔거든요. 하은은 등 뒤에 감춰두었던 합격증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로 수석 합격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정말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하은의 목소리가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졌어요. 입술이 잠깐 떨렸습니다. 강태중은 그 합격증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하은이 강태중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괜찮으신 거예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강태중은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당겼어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목소리가 한마디 한마디 갈라졌어요. 하은이 눈을 크게 뜨며 강태중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뻘 노신사가 눈가를 붉히는 모습이 낯설었던 걸까요? 하은은 말없이 합격증을 가슴에 다시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은 묘비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어요. 차가운 흙 냄새와 벚꽃 향기가 뒤섞여 들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무더기로 쏟아져 내렸어요. 하은의 긴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었습니다.
강태중은 코트 주머니 속에서 손을 움켜쥐었어요. 낡고 묵직한 것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지갑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죽이 닳고 모서리가 헤어진 지갑이었어요. 그 안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청년 하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눈꼬리가 스르르 내려가는 웃음이었습니다. 하은이 그 사진을 슬쩍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다 숨을 멈췄습니다. 저분은요? 저분 혹시 저희 아버지 아니에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중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 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하은이 눈물을 참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정말 아시는 분이세요? 강태중의 입술이 오래도록 열리지 않았어요. 묘지에 바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꽃잎이 묘비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강태중은 사진을 천천히 지갑 안으로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야. 아주 오래전에. 그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하은은 알 수 없었습니다. 강태중 역시 그 말이 얼마나 부족한 말인지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에 알던 사람. 그게 전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게 전부일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틀 뒤였어요. 강태중은 비서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차를 탔습니다. 향한 곳은 광화문 빌딩 25층 법무법인 오상현이었어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오상현은 강태중이 들어서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나이 60, 흰머리가 절반쯤 섞인 변호사였습니다. 30년 넘게 강한그룹의 법률 자문을 맡아온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어쩐 일로 연락도 없이. 강태중은 자리에 앉으며 곧장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죽던 날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부 다요. 오상현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양손을 테이블 위에 모았습니다. 회장님, 그건 알고 싶습니다. 강태중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사무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상현은 안경테를 손가락으로 올렸었어요. 민준 씨가 입원한 건 3년 전 2월이었습니다. 간암 말기였어요. 강태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혼자서 딸을 키우면서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민준 씨가 저한테 연락을 해온 건 딱 한 번이었습니다. 강태중의 시선이 오상현에게 고정되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게 민준 씨의 첫 번째 부탁이었습니다. 강태중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어요. 그 이유는요. 딸한테 짐이 되는 것도 싫고 아버지한테 손을 벌리는 것도 싫다고 했습니다. 오상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창밖으로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사무실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어요. 강태중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입니까? 오상현은 말을 멈췄어요. 안경 너머로 강태중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강태중은 시선을 오상현에게로 돌렸습니다. 당시 병원비 이체권이 있었는데요. 오상현이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민준 씨 명의 계좌로 이체가 한 번 시도됐다가 막힌 기록이 있었습니다. 강태중의 눈썹이 천천히 모였어요. 어디서 보낸 겁니까? 발신 계좌가 명확하지 않아서 당시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상현은 천천히 파일을 다시 닫았어요. 당시 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강태중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들었습니다. 이체가 막혔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병원비 이체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죽었어요. 강태중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기록 나한테 주십시오. 오상현은 파일을 다시 펴서 해당 페이지를 뽑아 건넸어요. 강태중은 그 종이를 받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이체 시도 일시, 차단 기록, 금액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는 그 종이를 접어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민준이 딸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오상현이 눈을 깜빡였어요. 강하은 씨 말씀이십니까? 이름을 알고 있군요. 네, 민준 씨 부탁으로 몇 가지 서류 처리를 도와드린 적이 있어서요. 오상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의과대학에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들었어요. 강태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보셨습니까? 오상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태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코트 단추를 천천히 잠갔어요. 오상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 변호사. 네, 회장님. 앞으로 하은이 관련된 일은 모두 나한테 먼저 보고하십시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요. 오상현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강태중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이었어요. 회장님. 오상현이 낮게 불렀습니다. 강태중이 돌아보았어요. 늦지 않으셨습니다. 강태중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서니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강태중은 한 걸음 한 걸음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코트 안주머니 속의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으니까요. 아빠, 이 문제 모르겠어.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 강민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딸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밥을 반쯤 남긴 채였습니다. 13살 하은이 교과서를 아빠 쪽으로 밀어 올렸어요. 작은 손가락이 문제 하나를 꾹 짚었습니다. 민주는 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인체 해부도 문제였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은데 심장에서 나온 피가 어디로 가는지 순서를 그리는 거잖아. 민주는 빈 종이를 하나 꺼내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낡은 나무 테이블 위로 펜 끝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노란 전등빛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창밖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2층 집 좁은 거실은 냄비에서 올라오는 된장 냄새로 가득했어요. 저녁밥을 먹다 만 밥그릇 2개가 나란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은은 아빠가 그린 그림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여다보았어요. 아, 그러니까 심장에서 나가서 폐를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 거야? 맞아. 한 번 더 설명해줘. 응, 잘 들어. 민주는 차근차근 다시 설명했어요. 하은은 이번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펜을 들어 빈 종이에 그려보았어요. 처음엔 틀렸습니다. 두 번째도 조금 틀렸어요. 세 번째에서야 맞게 그렸습니다. 하은은 자기가 그린 그림을 들어 아빠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거 맞아? 맞아, 완벽해. 하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퍼졌습니다. 민준도 따라서 웃었어요. 눈꼬리가 스르르 내려가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녁 내내 공장 일을 하고 돌아온 몸이 뻐근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잊혀졌어요. 하은은 다시 교과서를 펼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나중에 의사할까? 민준의 손이 멈췄어요. 왜? 그냥 이런 거 재밌어.
몸 안에 이렇게 복잡한 게 다 있다는 게 신기하거든. 민주는 잠시 하은을 바라보았어요. 하은아, 응, 의사하고 싶으면 해. 무조건 해. 하은이 아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근데 학비 엄청 비싸잖아. 의대 나오면 갚아줄게. 아빠가? 그럼.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은은 잠깐 아빠를 바라보다 다시 교과서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어요. 딸의 정수리에서 따뜻한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이 작고 낡은 집, 이 테이블, 이 노란 불빛이 전부였습니다. 회사도 없고 돈도 없고 아버지도 없었어요. 그래도 저녁마다 이 자리에 앉으면 충분했습니다. 민주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식어버린 밥을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조용히 창을 두드렸습니다. 민주는 창문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딸에게로 눈을 돌렸어요. 하은은 벌써 다음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연필이 종이 위를 빠르게 달렸어요. 민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꼭 의사가 되라. 꼭 그렇게 되라. 이제 이 회상은 강태중의 머릿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들의 빈집을 찾아간 건 묘지에서 돌아온 이튿날이었습니다. 집주인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3번 만에 문을 열었어요. 이미 비워진 집이었습니다. 가구도 살림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텅 빈 거실에 노란 전등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강태중은 그 빈 방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벽에 아직 테이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림을 붙여두었던 자리였겠죠. 강태중은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천천히 짚어보았어요. 차갑고 거친 벽면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아들은 이 집에서 딸을 키웠겠죠. 저 노란 전등 아래에서 밥을 먹이고 공부를 봐주었겠죠. 아버지한테는 연락 한 번 하지 않은 채로요. 강태중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앉지 않았어요. 그랬다간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주머니에서 아들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청년의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빛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꺼내봤으면이었습니다. 강태중의 눈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빈집 안에 봄비 소리만 가득했어요. 그 아이 얘기를 하려고 부른 거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윤정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먼저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는 낮고 정확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등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어요. 62살 강태중의 아내 윤정이었습니다. 강한그룹 가문의 며느리로 35년을 그 자리에서 살아온 여자였어요. 강태중은 맞은편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창밖으로 도심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사생아입니다. 윤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아이예요. 그 아이가 어떤 관계를 주장하든 우리 집안과는 무관합니다. 강태중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생아라는 말은 쓰지 마십시오. 그 아이한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윤정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당신 아들이 저지른 일이잖아요. 제가 왜 그 뒷감당을 해야 합니까? 난 그 아이를 거두려는 게 아닙니다. 강태중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만 알고 싶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윤정이가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도자기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그 아이가 외부에 알려지는 순간 민혁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당신이 그걸 모르고 하는 말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하지만
강태중은 한 박자 멈췄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도심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손끝으로 유리를 살짝 짚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었어요. 그 아이가 이미 의대에 합격했다고 들었어요. 윤정이가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석이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입학 전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강태중의 눈이 천천히 아내 쪽으로 향했어요. 정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민혁이한테 맡겨두었어요. 그 말이 사무실 안에 고요히 떨어졌습니다. 강태중은 그 말의 무게를 잠시 받아들였어요. 민혁이한테. 네. 언제부터입니까? 이미 진행 중이에요. 강태중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는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였어요. 그는 윤정이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윤정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희 씨, 들어요. 민준이 죽던 날 병원비 이체가 한 번 막혔습니다. 윤정희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어요. 한 박자의 침묵이었습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습니까? 강태중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윤정희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그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아이한테 손대지 마십시오. 강태중의 목소리가 낮고 천천히 흘렀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윤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태중은 응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제스민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사저 곳곳에 꽂아둔 생화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강태중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서 자신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알던 얼굴인데 낯설게 느껴지는 밤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어요. 이체가 막혔다는 말에 아내의 어깨가 굳었으니까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모르는 일이라고 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강태중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차갑게 가라앉은 눈이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반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이 집안을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오상현이 보관해둔 민준의 유품은 작은 창고 하나를 채우는 분량이었어요. 형광등 아래 낡은 책상과 박스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강태중은 접이식 의자를 펴고 그 앞에 앉았어요. 박스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의류가 담긴 박스, 하은의 초등학교 그림이 담긴 박스, 공과금 영수증 묶음이었어요. 민주는 영수증을 월별로 묶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3달치, 6달치, 1년치가 가지런히 묶여 있었어요. 강태중은 그 묶음들을 손으로 천천히 넘겼습니다. 공과금이 5만 원 단위로 줄어든 시기가 보였어요. 아마 혼자서 허리띠를 졸라매던 때였겠죠. 다음 박스를 열었습니다. 책 몇 권과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수첩 표지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강태중은 그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하은의 학교 시험 성적을 기록한 페이지가 나왔어요. 국어 92점, 수학 98점, 과학 100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민준의 손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우리 하은이 수학 천재인 듯. 강태중의 입가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병원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항암 스케줄이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 하은 학원비, 하은 급식비, 하은 교복비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날짜와 딸 학원비를 같은 페이지에 적어두었어요. 강태중은 그 페이지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수첩을 쥔 채 미세하게 떨렸어요. 더 넘겼습니다. 이번 며칠 전으로 보이는 날짜의 페이지였어요. 글씨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썼던 걸까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은아, 꼭 의사가 되라. 아빠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하다. 근데 이것 하나는 내가 꼭 이뤄줬으면 좋겠다. 의사가 되면 아픈 사람 곁에 있어줄 수 있잖아. 아빠는 그게 제일 좋은 일인 것 같아. 강태중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어요. 형광등이 조용히 윙윙거렸습니다. 창도 없는 작은 방에 그 소리만 가득했어요. 코끝 뒤편이 뜨겁게 막혔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들과 한 번도 제대로 앉아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왜 집을 나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차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들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서로가 편한 거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겠죠. 이 수첩에 딸 이름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았을 리 없었으니까요. 강태중은 수첩을 덮었어요.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수첩을 다시 열었어요. 그 페이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은아, 꼭 의사가 되라. 강태중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어요. 아들의 흔들린 글씨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딸은 해냈어요. 아버지 무덤 앞에서 합격증을 들고 울면서 해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그 순간 아버지에게도 연락했을까요? 강태중은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어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이 수첩만큼은 여기 두지 않겠습니다. 일어서면서 형광등을 올려다보았어요. 차갑고 흰 빛이 아래를 향해 그대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중은 창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의 봄 햇살이 눈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눈이 잠깐 부셨어요. 그는 눈을 찡그리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어요.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해야 할 일이 이제 분명해졌으니까요. 강하은이라는 수험생 있죠. 이번 수석 합격자요. 강민혁은 카운터 위에 팔꿈치를 올리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속도가 느렸습니다. 천천히 말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걸 아는 목소리였어요. 42살 강민혁 강한그룹 부회장이자 강태중의 차남이었습니다. 형 강민준이 죽은 뒤 상속 1순위가 된 남자였어요. 행정직원은 모니터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강하은 학생이요? 그 학생 입학 취소가 가능합니까? 직원의 표정이 굳었어요. 네. 제 말 못 들으셨습니까? 민혁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카운터 위에 놓았어요. 강한그룹 부회장 강민혁이라는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진 명함이었습니다. 직원은 명함을 한번 내려다보고 다시 민혁을 올려다보았어요. 저희 학교에 강한그룹이 후원하는 장학재단이 있는 걸 아십니까? 민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재단 운영 여부는 저희 그룹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고요. 직원은 입술을 한번 꾹 다물었어요. 수석 합격자 입학 취소는 저희 권한 밖의 일입니다. 서류상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절차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결격 사유를 만들면 됩니다. 민혁이 명함을 한 번 더 카운터 쪽으로 밀었어요. 제출 서류 중 누락된 항목이 있다든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잖습니까? 직원의 손이 모니터 옆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그런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겁니까?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코트 소매를 한번 매만졌어요. 학교 발전 기금이라는 게 있죠. 매년 들어오는 금액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 그룹 의사 결정에 달려 있다는 걸 행정처장님은 아실 겁니다. 처장님 방이 몇 층이죠?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혁은 명함을 한 번 더 테이블 위에 가볍게 두드리고 돌아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행정실 바닥을 또각또각 울렸어요.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행정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 강하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수석 합격이라는 글자 옆에 파란 확정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명함에는 법무법인 오상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입학처 관련 민원으로 연락이 왔던 변호사였어요. 직원은 그 명함을 한번 바라보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2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오상현 변호사님 사무실이죠. 저 좀 전에 행정실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교정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철쭉이 만개한 교정이었어요. 그 햇살 아래를 강민혁의 검은 차가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차 유리에 교정의 봄 풍경이 반사되었다가 사라졌어요. 행정실 직원은 수화기를 꽉 쥔 채 창밖에 그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저녁 7시였어요. 은평구 고시원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형광등 불빛이 골목까지 흘러나왔어요. 봄바람이 골목 끝에서 불어와 플라스틱 간판들을 흔들었습니다. 하은이 골목 입구에서 걸어 들어왔어요. 낡은 백팩을 양쪽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어요.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하은은 편의점 앞을 지나치다 잠깐 멈췄어요. 유리창 안쪽 가격표를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삼각김밥이 1,200원이었어요. 잠깐 망설이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뒷모습을 골목 어기 어두운 벽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강태중이었습니다. 그는 코트 깃을 올린 채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하은은 강태중이 있다는 걸 모른 채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하은이 고시원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외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은은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출입문을 열었어요.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하은은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다시 천천히 닫혔습니다. 강태중은 그 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어요. 봄바람이 다시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강태중은 손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저 건물이었어요. 아들의 딸이 혼자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시원이었어요. 강태중은 건물 외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이 좁고 작았어요. 창문 하나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하은의 방이겠죠. 형광등 불빛이 작은 창문 너머로 새어나왔어요. 강태중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발 아래 아스팔트가 서늘했어요. 오래 서 있어서 발끝이 저렸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 안에서 밥을 먹고 있는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불이 켜져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강태중은 코트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아들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도 사진 속 얼굴이 보였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항상 웃고 있었어요. 잘 보고 있다. 강태중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 봄바람에 실려 골목 끝으로 흩어졌어요. 편의점 안에서 캐셔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저쪽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갔어요. 강태중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하은의 창문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어요. 가로등 불빛이 그 뒷모습을 마지막까지 비추었습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은의 방 창문에만 불이 작고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2주 뒤였어요. 하은은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꽃도 합격증도 없이 빈손으로 왔어요. 청바지에 흰 반팔 차림이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진 날이었어요. 벚꽃은 이미 지고 나뭇가지마다 초록 잎이 가득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은은 아버지 묘비 앞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어요.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빠, 나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자꾸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거든. 잔디 냄새가 맑은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은은 손으로 묘비 옆 잔디를 가볍게 짚었어요. 풀잎이 손바닥에 닿는 서늘한 감촉이었습니다. 그날 묘지에서 만났던 할아버지 있잖아. 수석 합격 날 여기서 만났는데 기억나? 하은은 혼자 피식 웃었어요. 아빠한테 말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그 할아버지 눈빛이 계속 생각나거든. 그냥 평범한 어른 눈빛이 아니었어. 묘지 위로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습니다. 하은의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한 걸음 뒤쪽 비석 기둥 그늘에 강태중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였어요. 하은이 오는 날을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다면 오상현이 하은의 동선을 파악해뒀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태중은 반쯤 몸을 숨긴 채 하은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있잖아 아빠. 학교 쪽에서 연락이 왔어. 하은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입학 서류 중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어. 원래 없던 얘기였거든. 수석 합격하고 나서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하은은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누가 뭔가 하는 것 같긴 한데 나 어떡하지? 그 말이 나오자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은은 입술을 꾹 눌렀어요. 아니다, 괜찮을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서류 다 제대로 냈거든. 하은은 스스로를 다독이듯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묘비를 바라보았어요.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이런 거 다 알아서 해줬을 텐데 나 혼자 하니까 가끔 무서워. 무섭다고 말할 사람이 없거든. 강태중은 비석 기둥 뒤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무섭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손이 주머니 안에서 천천히 쥐어졌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은은 양 무릎을 끌어안으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 나 의사 돼야 하잖아. 아빠 약속이잖아. 무서워도 해야지. 하은의 목소리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강태중은 비석 기둥에서 등을 떼었습니다. 한 걸음 나오려다 멈추었어요. 아직이었습니다. 아직 나설 때가 아니었어요. 그는 다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은은 마지막으로 묘비를 손으로 한번 쓸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 아빠.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왔던 길을 다시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잔디 위로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강태중은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묘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이 눈앞에 있었어요. 강태중은 그 이름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강태중이 낮게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여야 했으니까요. 앉아요. 윤정이는 하은이 들어서기도 전에 먼저 말했어요. 명령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하은은 잠깐 멈추었다가 맞은편 자리에 천천히 앉았어요. 호텔 로비 카페였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 위로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흰 난초 화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꽃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어요. 연락을 해온 건 윤정의 측이었습니다. 강한그룹 회장 사모님이 면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은은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오라고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윤정이는 찻잔을 한 손으로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동작이었어요. 강하은 씨가 이번에 의대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들었어요. 네. 대단하네요. 목소리에는 칭찬의 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학교 쪽에서 연락이 왔을 텐데요.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쥐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결되느냐는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윤정이가 찻잔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도자기가 받침 위에 부드럽게 놓이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강민준 씨의 딸이에요. 하은이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이 이 자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아주 많아요. 윤정이는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열어봐요. 하은은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안에 수표가 들어있어요. 의대 6년 학비의 생활비까지 충분한 금액이에요. 이걸 받고 강한그룹과 일체의 관계를 주장하지 않으면 돼요. 하은은 봉투에서 눈을 들어 윤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강한그룹에 무언가를 요구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겁니다. 윤정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고요했어요.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은의 어깨가 천천히 펴졌어요. 저한테 무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떤 걸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저는 모르지 않아요. 하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원했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게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윤정이의 눈이 한번 가늘어졌습니다. 그 아버지는 당신 아들이에요. 하은이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알고 계시죠? 간암이었어요. 병원비도 없이. 그 말에 윤정이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찻잔을 들려던 손이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하은은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봉투 가져가세요. 하은이 봉투를 윤정이 쪽으로 밀었어요. 저는 누구한테도 손 벌린 적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고요. 그건 아버지한테 배운 거거든요.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입학 서류권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면 해결되는 거니까요. 윤정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은 카페를 나갔어요. 대리석 바닥 위로 발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윤정이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찻잔 안에서 차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난초 화병 옆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그 봉투를 다시 핸드백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천천히 흐트러짐 없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미녀가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더 강하게 해. 통화가 끊겼어요. 카페 안에 피아노 연주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고요한 음악이었어요. 그 음악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자리였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상현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강태중 쪽으로 향했어요. 찾았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강태중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금융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가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이게 3년 전 2월 14일 기록입니다. 오상현이 화면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민준 씨 명의 계좌로 2,300만 원이 이체 시도됐습니다. 그런데 처리 전에 차단됐어요. 강태중의 눈이 그 줄에서 멈추었습니다. 차단 주체가 어디입니까? 여기요. 오상현이 다음 줄을 짚었어요. 강한그룹 계열 재단법인 명의 계좌입니다. 이 재단 계좌 관리 권한은 당시 기준으로 한 사람한테 있었습니다. 강태중은 오상현을 바라보았어요. 오상현은 말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윤정이 여사입니다. 사무실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스탠드 조명이 화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서울 도심의 불빛이 유리창에 흐릿하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이 재단 계좌 결제 라인을 추적했더니 당시 단독 결제권자가 윤정이 여사였습니다. 다른 인물이 개입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강태중은 팔짱을 낀 채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이체 시도는 어디서 한 겁니까? 민준 씨 본인이 신청한 건 아닙니다. 오상현이 다른 탭을 열었어요. 이 계좌에서 민준 씨 쪽으로 이체를 시도한 출처는 제 사무실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민준 씨 상황을 알고 익명으로 지원하려 했거든요. 회장님 모르게. 강태중의 눈이 오상현에게로 향했어요. 오상현은 안경을 벗어 손으로 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에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막히자 포기했습니다. 그게 평생 걸린 짐이었습니다. 강태중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서류 캐비닛 사이로 에어컨 바람이 낮게 흘렀어요. 종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기록을 법적 증거로 쓸 수 있습니까? 강태중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쓸 수 있습니다. 원본 금융 기록이고 결제 라인 문서도 확보했습니다. 이것만으로 됩니까? 이것만으로도 됩니다. 오상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더 있습니다. 오상현이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더 꺼냈어요. 민준 씨 병원 진료 기록입니다. 입원 당시 간호일지에 보호자 연락시도 기록이 있어요. 강태중이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넘겼어요. 담당 간호사의 손글씨로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시도 부친 측 비서번호로 2차례 연결 시도했으나 차단 처리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강태중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파일을 쥔 손끝이 하얗게 변했어요. 차단 처리. 네. 제가 알기로는 당시 회장님 비서 업무 라인도 윤정이 여사를 통한 구조였습니다. 강태중은 파일을 덮었어요.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놓았어요. 그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의 도심 불빛이 눈 안으로 들어왔어요. 수천 개의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들이 흔들려 보였어요. 눈이 뜨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에게 연락하려 했겠죠. 하지만 그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닿지 않은 게 아니라 막혔습니다. 강태중은 창유리에 손을 짚었어요.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 일정 잡으십시오. 목소리가 낮고 평평했어요. 네, 회장님. 그리고 이 파일들 복사본 세부 만들어 두십시오. 원본은 금고에 보관하고요. 알겠습니다. 강태중은 창가에서 돌아섰어요.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만 살아 있었어요. 차갑고 선명하게였습니다. 앉으십시오. 강태중이 먼저 말했어요. 서 있던 윤정이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늘 자신이 먼저 자리를 잡는 여자였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강태중은 책상 위에 파일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낮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뭔가요? 열어보십시오. 윤정이는 파일에 손을 뻗지 않았어요. 직접 말씀하시죠. 3년 전 2월 민준이 병원비 이체 차단건입니다. 윤정이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중은 보았어요. 그 재단 계좌 단독 결제권자가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간호일지에는 부친 측 비서번호로 연락 시도가 2차례 있었는데 차단됐다고 적혀 있어요. 그 비서 라인 역시 당신이 관리하던 라인이었고요. 윤정이는 팔짱을 가볍게 꼈어요. 증거가 됩니까? 충분히 됩니다. 강태중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당신이 그 이체를 막지 않았다면 민준이가 더 오래 버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연락을 막지 않았다면 내가 아들을 마지막에 한 번은 봤을 겁니다. 윤정이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도심이 맑게 내려다 보였습니다. 지금 저를 무엇으로 몰아가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몰아가는 게 아닙니다. 강태중이 가로막았어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하는 겁니다. 윤정이가 다시 강태중을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강하은이는 이 집안 손녀입니다. 윤정이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걸 공식화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혁이 상속은요? 그 문제는 따로 처리합니다. 어떻게요? 당신과 민혁이가 한 일에 합당한 방식으로요.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회장실 유리창 너머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어요. 앉으십시오. 강태중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정이는 멈추었어요. 반쯤 일어선 자세로 강태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35년 동안 살아온 이 집안에서 저 눈빛을 이 방향으로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천천히 다시 앉았어요. 강태중은 코트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들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사진이 두 사람 사이에 놓였습니다. 민준이 사진입니다. 윤정이는 그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저 얼굴이랑 똑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윤정이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어요. 강태중은 사진을 다시 집었습니다. 지갑 안에 넣었어요. 지갑을 닫았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이 방에서 무언가를 닫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사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당신도 참석하십시오. 강태중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먼저 일어섰습니다. 거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윤정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태중은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사무실 안에 윤정이만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그 파일이 내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윤정이는 그 파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열지 않았어요. 열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은 편의점에서 나오다 멈추었어요. 골목 입구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하은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보였어요. 강하은 씨 맞죠? 남자 하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느렸어요. 누구세요? 하은은 편의점 문 앞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앞으로 의대 문제 포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하은의 손이 백팩끈을 꽉 쥐었어요. 저는 포기할 이유가 없는데요. 이유는 만들 수 있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다가섰어요. 하은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발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같이 갑시다. 잠깐만 시간 내주면 돼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쪽에서 발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어요. 성큼성큼 걸어오는 발소리였습니다. 거기 멈추세요. 오상현이었어요.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채 두 남자 쪽으로 곧장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 법무법인 오상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상현은 명함을 꺼내 남자들 앞에 내밀었어요. 지금 이 상황은 형법상 협박에 해당합니다. 대화 내용은 지금 이 시각부터 녹음되고 있고요. 두 남자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 골목 편의점 CCTV는 지금 저희 측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상현은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강한그룹 부회장 지시를 받고 움직이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시가 어디서 왔는지까지 다 기록됩니다. 남자 하나가 오상현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눈짓을 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졌어요.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상현은 두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하은에게로 돌아섰어요. 괜찮습니까? 하은은 한 박자 뒤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백팩끈을 쥔 손이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하은이 오상현을 바라보았어요. 오상현은 잠시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준 씨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는 분이에요? 오래전부터요. 오상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강하은 씨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은의 눈이 흔들렸어요. 지킨다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로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왜요? 왜 저를 지키는 거예요? 오상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명함을 꺼내 하은에게 건넸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언제든지요. 하은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법무법인 오상현이라는 글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한테 뭔가를 원하시는 건 아니죠.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상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냥 지켜드리는 겁니다. 하은은 명함을 가방 안에 넣었어요. 오상현은 하은이 고시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섰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회장님, 오늘 저녁 민혁 씨 쪽 사람들이 하은 씨한테 직접 접근했습니다. 막았습니다. 하은 씨는 괜찮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고했습니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통화가 끊겼어요. 골목 끝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늘하고 조용한 바람이었어요. 오상현은 안경을 고쳤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묘지에서 봤던 할아버지시죠. 하은이 먼저 말했어요. 벤치에 앉으면서도 강태중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린 채였어요. 맞습니다. 강태중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강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와 하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오 변호사님한테 들었어요. 저를 지키고 계셨다고요. 네. 이유를 알고 싶어요. 강태중은 강 쪽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준이 아버지입니다. 하은의 몸이 굳었어요. 가방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하은은 강태중을 한동안 바라보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쪽 얘기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민준이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강태중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잘못하셨어요? 하은이 조용히 물었어요. 강태중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민준이가 선택한 삶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원하는 길을 막으려 했고, 그래서 아이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락을 기다리기만 했어요.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강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강물이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욕 한 번 안 했어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사는데 왜 욕을 안 할까 싶었어요. 강태중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한테 화가 많이 나 있을 것 같은데. 하은이 강태중을 바라보았어요. 솔직히요? 네,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다. 하은은 잠깐 생각했어요. 화가 난다기보다 왜 이제 왔나 싶어요. 그 말이 강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강태중은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강태중이 말했어요. 아버지한테도 하은이한테도요.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을 바라보았어요. 오후 햇살이 강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실 만큼 밝았어요. 아버지 유품 중에 수첩이 있었어요. 강태중이 코트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하은의 시선이 수첩으로 향했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중이 수첩을 펴서 하은에게 건넸어요. 하은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하은아, 꼭 의사가 되라. 아빠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하다. 근데 이것 하나는 내가 꼭 이뤄줬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흔들린 글씨가 손끝에 닿았어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수첩 위로 그대로 번졌어요. 하은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조용히 들썩였습니다. 강태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강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한참이 지났어요. 하은이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수첩을 강태중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가져가세요. 강태중은 수첩을 받았어요. 하은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은이 강태중을 바라보았어요. 의대 입학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걱정하지 마라. 하은은 한동안 강태중을 바라보았어요. 왜 저한테 잘해주시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하은은 다시 강을 바라보았어요. 저 아직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천천히 하면 됩니다. 강태중이 말했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하은은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나란히 강을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어요. 그게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게 전부여도 됐으니까요. 봉투는 민준의 유품 중 가장 아래 박스에서 나왔어요. 다른 서류들에 눌려 있었습니다.
겉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오상현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 강태중에게 건넸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어요. 민준의 글씨였습니다. 수첩에서 보았던 그 글씨였어요. 강태중은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첫 줄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께, 두 글자였어요. 그 두 글자를 읽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강태중은 천천히 다음 줄을 읽었어요. 이 편지를 쓸지 말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편지를 받을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썼습니다. 이 편지가 아버지 손에 들어간다면 그건 제가 먼저 갔다는 뜻이니까요. 강태중의 손이 종이 위에서 멈추었어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한 건 원망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오시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버텨온 게 다 무너질 것 같아서요. 하은이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태중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목구멍 안이 단단하게 막혀왔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하은이 걱정입니다. 저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을지요. 근데 아마 잘할 거예요. 그 아이가 저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누가 봐도 그 아이가 더 단단합니다. 아버지, 하은이 의사 되는 거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 대신 봐주실 수 있으면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하은이를 한 번이라도 봐줬으면 합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요. 강태중은 편지를 더 이상 읽지 못했어요. 편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사무실 안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오상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책상 위 서류들이 그 빛을 받아 밝게 빛났습니다. 강태중은 눈을 감았어요.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원망해서가 아니었어요.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게 다 무너질 것 같아서였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태중은 눈을 뜨고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었어요. 아버지, 오래 사세요. 하은이 옆에 오래 있어주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강태중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어요. 처음 접혀있던 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다시 넣었어요. 봉투를 양손으로 들었습니다. 한동안 그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오상현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민준 씨가 끝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중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그냥 봉투를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첩 옆에 나란히 들어갔어요. 가슴 안쪽에 아들이 두 가지 담겼습니다. 강태중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이사회 준비 계속하십시오. 목소리가 평평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오상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목소리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요. 너무 많아서 잠긴 목소리라는 거리였습니다. 강태중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에 아침 햇살이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강태중은 그 빛 위를 걸었어요. 발소리가 조용하고 일정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면 안 됐으니까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이사회를 소집했어. 강민혁이 먼저 말했어요. 소파에 앉아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어요. 알고 있어. 윤정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눈빛이 달랐다고요. 회장실에서 저한테 직접 서류 보여줬어요. 병원비 차단 기록이랑 간호 일지까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윤정이는 찻잔을 들지 않고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였습니다. 표정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민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사회에서 그 자료가 공개되면 저 끝나는 거잖아요. 상속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라고요. 끝나지 않아. 윤정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정신 감정을 신청할 거야. 민혁의 눈이 커졌어요. 네. 회장이 갑자기 외부에서 나타난 아이를 손녀라고 주장하고 이사회를 임의로 소집하고 기존 상속 구조를 뒤집으려 한다. 판단력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주장하는 거야. 민혁은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게 통할까요? 이사들 중에 우리 편이 셋이야. 정신감정 신청서는 이미 준비됐어. 이사회 당일 시작 전에 제출하면 절차상 회의 진행이 보류될 수 있어. 민혁은 입술을 한번 깨물었어요. 아버지가 그걸 모르겠어요? 알더라도 막기 어려운 구조야. 법적 절차니까. 부회장실 창밖으로 도심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아래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섭지 않아요. 뭐가? 아버지요. 윤정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처음으로 윤정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민혁은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멈출 수는 없어. 민혁아, 너 이 회사 20년 넘게 준비한 거 알잖아. 알죠. 그게 저 아이 하나 때문에 날아가면 안 되잖아.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 시작 전에 신청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래. 서명은 이미 이사셋한테 받아뒀어.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창가로 걸어가 도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창틀을 짚었어요.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강하은. 강하은. 민혁이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이름을 알면 실체가 생기는 법이었습니다. 실체가 생기면 더 두려워지는 법이기도 했어요. 민혁은 그 감각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이사회 날 제가 직접 신청서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 윤정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민혁아. 네. 흔들리지 마. 흔들리는 순간 진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이는 부회장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혁은 혼자 창가에 서 있었어요. 도심의 불빛이 그 얼굴을 아래에서 올려다보듯 비추었습니다. 민혁은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다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가지고 이사회에 나타난다면이었어요. 그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애써 고개를 흔들었어요. 흔들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으니까요. 흔들리는 순간 지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창밖 불빛이 너무 많아서 눈이 어지러웠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이사회 당일 오전 10시였어요. 강한그룹 본관 32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타원형 테이블을 따라 이사 12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각자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맑은 날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회의실 안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강태중이 상석에 섰습니다. 감색이 아닌 짙은 차콜 수트였어요. 평소보다 옷깃을 단단하게 여민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강민혁이 들어섰습니다.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자리에 앉기 전에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시작 전에 한 가지 먼저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하려 했지만 끝이 살짝 떨렸어요. 회장의 판단 능력에 대해 법적 감정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이사 3분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어요.
이사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혁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강태중은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 됐습니까? 강태중이 조용히 물었어요. 네. 민혁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태중은 손을 들어 비서에게 눈짓했어요. 비서가 앞으로 나와 민혁의 봉투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중에게 건넸어요. 강태중은 봉투를 받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옆 서류함 위에 올려두었어요. 이 서류는 이사회 종료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회의를 진행합니다. 민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절차상 정신감정 신청이 제출되면 회의가 보류됩니다. 저는 그 절차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강태중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거부하면 법적 효력이 없어요. 오상현이 회의실 한쪽에서 말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 자리에 있는 줄 몰랐던 오상현이었습니다. 방금 서명하신 이사 3분 중 2분은 오늘 아침 서명 철회 의사를 저한테 직접 전달했습니다. 오상현이 자신의 파일을 펼쳤어요. 여기 철회 확인서가 있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강태중은 그 침묵 속에서 프로젝터 화면을 켰습니다.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서류 하나가 떴어요. 금융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 그리고 차단 기록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3년 전 2월 14일입니다. 강태중이 말했어요. 당시 제 장남 강민준의 계좌로 2,300만 원이 이체 시도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체가 차단됐어요. 차단 주체는 강한그룹 계열 재단법인 계좌이고 당시 그 계좌의 단독 결제권자는 윤정희 여사였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술렁였어요. 이사들의 시선이 윤정희에게로 향했습니다. 윤정희는 테이블 위에 2 손을 올린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강태중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병원 간호 일지였어요. 보호자 연락 차단 기록이 화면 가득 떴습니다. 강민주는 입원 중에 부친 측에 2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2번 모두 차단됐어요. 그 비서 라인 역시 윤정희 여사를 통한 구조였습니다. 이사 한 명이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다른 이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무거워졌습니다. 강태중은 화면을 끄지 않은 채 이사들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이 사실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사회의 이름으로 결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회의실 안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화면 위에 간호 일지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그 화면을 비추었어요. 눈이 부실 만큼 선명하게였습니다. 강태중은 잠시 이사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하얀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의과대학 수석 합격증이었습니다. 강태중은 그 합격증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이사 12명이 모두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녀 강하은의 의과대학 수석 합격증입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멈추었어요. 제 장남 강민준의 딸입니다. 19살입니다. 현재 혼자서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강태중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단 한 문장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3년 전 간암으로 혼자 죽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마지막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 병원비 이체가 누군가에 의해 막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닿아야 했던 연락도 막혔습니다. 이사들 중 한 명이 헛기침을 했어요. 다른 이사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윤정희는 테이블 위에 2 손을 올린 채 시선을 고정했어요. 표정이 창백했습니다. 민혁은 테이블 끝을 손으로 쥐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합격증을 이 자리에서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강태중이 말을 이었어요. 강하은의 의과대학 입학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학교 측에 압력을 넣어 입학을 취소시키려 한 정황이 확인됐어요. 그 지시가 어디서 왔는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미 짐작하실 겁니다. 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어요. 저는 오늘 이 이사회에서 두 가지를 결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강태중이 합격증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첫째, 강하은을 강한그룹 창업주 강태중의 공식 손녀로 등재하는 것. 둘째, 강민혁 부회장의 즉각 해임과 관련 지분 회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 회의실 안에 완전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합격증 위로 그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강태중은 이사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어요. 오래같이 일해온 얼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무덤 앞에서 합격증을 들고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이사 한 명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찬성합니다. 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 세 번째 이사가 조용히 손을 올렸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였습니다.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어요. 앉으십시오. 오상현이 민혁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탈하면 법적으로 불리해집니다. 민혁은 다시 앉았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이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사들의 손이 하나둘 올라갔어요. 12명 중 9명이었습니다. 가결입니다. 오상현이 낮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회의실 안에 그 말이 울렸습니다. 강태중은 합격증을 다시 집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집었습니다. 그 종이를 가슴 쪽에 가져갔어요. 아들이 수첩에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은아, 꼭 의사가 되라. 됩니다. 꼭 될 거예요.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으니까요. 강태중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는 흘리면 안 됐습니다. 나중에 흘려야 했어요. 아들 무덤 앞에서 흘려야 했으니까요. 이사회가 끝난 건 오전 11시 40분이었어요. 그로부터 20분 뒤였습니다. 강한그룹 본관 로비에 경찰 2명이 들어섰어요. 대리석 바닥 위로 구두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바라보았어요. 경비원이 입구를 정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윤정이가 나왔습니다. 경찰 한 명이 옆에 섰어요. 윤정이 여사님,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병원비 이체 차단건 및 보호자 연락 차단 관련 조사가 시작됩니다. 윤정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등은 꼿꼿했어요. 35년 동안 유지해온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진주 목걸이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직원들이 양쪽으로 비켜섰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비가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가장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윤정이는 유리 정문 앞에서 잠깐 멈추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갔어요. 봄 햇살이 쏟아지는 정문이었습니다. 눈이 부셨을 거예요. 두 번째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강민혁이 나왔습니다. 보안 인력 2명이 옆에 서 있었어요. 민혁의 얼굴에는 이미 핏기가 없었습니다. 넥타이가 완전히 풀려 있었어요. 아까 이사회실에서 풀린 채 그대로였습니다. 부회장직 해임 결의가 완료됐습니다. 오상현이 민혁 앞에 서류를 내밀었어요.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즉각 효력이 발생하는 서류입니다. 민혁은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어요. 서명하지 않으셔도 이사회 결의로 이미 효력이 있습니다. 서명은 본인 확인을 위한 형식입니다. 민혁은 펜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서명했어요. 펜이 종이 위를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오상현은 서류를 받아 파일 안에 넣었어요. 민혁은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보안 인력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민혁은 움직였습니다. 발이 무거웠어요. 대리석 바닥이 발 아래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직원 하나가 고개를 숙였어요. 민혁과 오래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민혁은 그 직원을 보지 못했어요. 고개가 이미 내려가 있었으니까요. 유리 정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혁이 밖으로 나갔어요. 봄 햇살이 그 뒷모습을 비추었습니다. 로비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이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상현은 로비 한쪽에 서서 정문을 바라보았어요. 파일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회사를 봐왔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와야 한다는 거리였습니다. 오상현은 파일을 한번 내려다보았어요. 민준이라는 이름이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오상현이 낮게 혼잣말했어요. 아무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로비 안으로 봄바람이 문틈을 타고 들어왔어요. 차갑지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은이 회장실에 들어선 건 오후 2시였어요. 오상현에게서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태중이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정리된 뒤였어요. 앉아라. 강태중이 말했어요. 하은은 맞은편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오상현에게 간략하게 들었어요. 이사회에서 어떤 결의가 있었는지, 윤정희와 민혁이 어떻게 됐는지였습니다. 하은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오늘 많이 놀랐겠구나. 강태중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괜찮아요.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학교 쪽은 해결됐다. 입학 서류 건은 오늘부로 원상복구됐어. 감사해요. 하은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회장실 안이 그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강태중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코트 안주머니로 가져갔습니다. 지갑이었어요. 낡고 모서리가 다른 지갑이었습니다. 강태중은 지갑을 열었어요. 안쪽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빛이 바랜 사진이었어요.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눈꼬리가 스르르 내려가는 웃음이었어요. 강태중은 그 사진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은에게로 내밀었어요. 내 아버지 사진이야. 젊었을 때 사진이야. 하은의 시선이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두 손이 천천히 뻗어 사진을 받았어요. 사진 속 청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였어요. 하은이 아는 아버지보다 훨씬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눈꼬리가 내려가는 웃음이 하은의 웃음과 똑같았어요. 하은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 많이 꺼내봤어요? 강태중이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많이 봤다. 얼마나요? 지갑 가장자리가 다 닳도록. 하은이 사진을 내려다보았어요. 가장자리가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꺼내보면 이렇게 다를까요? 하은의 입술이 조금 떨렸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 욕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알고 있어. 왜 안 했을까요?
강태중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은은 사진을 가슴 쪽으로 가져갔어요. 살며시 끌어안았습니다. 합격증을 안았던 것처럼이었어요. 강태중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 깊은 곳부터 서서히 뜨거워졌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강태중은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저 의사 꼭 될게요. 아버지한테 약속했거든요. 알고 있다. 이 사진 가져가도 돼요? 강태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진 내 거야. 원래부터 내 거였어. 하은은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오후 햇살이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안으로 길고 따뜻한 빛이 들어왔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됐어요. 이미 해야 할 말은 다 한 것 같았으니까요. 초여름이 되었어요. 나무들이 짙은 초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공원 묘지는 아침 햇살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강태중과 하은은 민준의 묘비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도 돗자리도 없이 잔디 위에 그냥 앉았어요. 강태중은 언제부터인지 양복 대신 캐주얼한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흰 블라우스에 청바지였어요. 합격증이 묘비 아랫단에 기대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은이 오늘 직접 가져온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멀리서 잔디 깎는 기계 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바람이 불자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 나 오늘 할아버지 모시고 왔어. 처음이야. 이렇게 같이 오는 거. 강태중은 그 말을 듣고 묘비를 바라보았어요.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민준아. 강태중이 낮게 말했어요. 왔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너무 많아서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거였습니다. 하은이 무릎을 끌어안으며 말을 이었어요. 나 이번 달에 입학 등록했어. 아무 문제 없이 됐어.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셨거든. 강태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원하던 거잖아. 나 꼭 좋은 의사 될게. 아픈 사람 곁에 오래 있어줄 수 있는 의사. 아빠가 수첩에 적어놨잖아. 그게 제일 좋은 일이라고. 강태중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번엔 이를 악물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어요. 눈물이 천천히 흘렀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옆에서 강태중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강태중은 그 손을 느꼈어요.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묘비를 바라보았어요. 합격증이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석 합격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바람이 한번 불었어요. 풀잎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흙 냄새와 햇살 냄새가 섞였어요. 하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원망 안 했다는 거 알죠? 강태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지 읽었다. 그럼 됐어요. 하은이 말했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강태중은 잡은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새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가까운 나뭇가지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들어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어요. 나뭇가지 사이에서 참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파란 하늘로 곧장 날아갔어요. 하은이 그 모습을 눈으로 좇았어요. 강태중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참새가 하늘 높이 올라가다 작아졌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은이 다시 묘비로 시선을 돌렸어요. 아빠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태중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아들이 원망하지 않았다는 게였습니다. 그것이 평생 짊어질 가장 무거운 벌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조금씩 높이 올라갔습니다. 묘비 위로 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합격증이 그 빛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 위로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때로는 가장 무거운 말이 되기도 하죠. 용서받지 못한 것보다 용서받은 것이 더 오래 남는 법이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강태중처럼 누군가를 지키는 일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지금처럼 마음 깊이 남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봄이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아의 이야기 속으로였습니다.